안녕하세요. 2019년 고3 4월 전국연합 불법행위에 대한 지문 발표하겠습니다. 지문을 읽기 앞서서 글과 문제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총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정리, 요약을 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문을 모두 읽은 후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언급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동시에 같이 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이 문제의 선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불법행위, 비교과실, 기여과실, 주의 수준에 관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는 기은,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모두 읽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은, 니은, 디귿과 A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기은, 니은, 디귿과 A가 나오면 잠시 읽던 것을 멈추고 이 문제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엄격 책임 원칙에 관련된 보기 적용 문제이고, 다섯 번째 문제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보기 적용 문제입니다. 지문을 모두 읽고 보기까지 이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문학 지문을 읽다 보면 전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는 것 하나 없이 이게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1문단을 잡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체계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문단은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뒤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1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의 정의이므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2번 선지가 이 글에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문장은 기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찾아보면 불법행위법은 기능을 한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법의 기능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3번 선지가 이 글에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법의 기능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두 번째, 불법행위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 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을 찾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고자 한다는 표현은 뒤에 책임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책임 원칙에 따라서 손해의 배분과 불법행위의 억제 효과가 달라지니 불법행위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책임 원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1문단을 요약 정리해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문단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은 비슷하게 생겨서 수준은 빨간색, 주의 기준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주의 수준이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4번 선지가 이 글에서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주의 수준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기울이는 주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 수준은 가해자군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빠져나오는 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색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색칠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일수록 색칠 공부를 망칠 확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와 같은 말입니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 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렵게 말하고 있네요. 주의 기준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기준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준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법원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의 기준은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최소화되어야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의 기준이라는 것과 최적의 주의 수준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은 뒤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요약해보면 책임 원칙 분석의 주요 개념인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문단에서는 책임 원칙의 분석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책임 원칙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 뒤부터 책임 원칙과 이것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EBS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법지문은 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어떤 기준, 요건에 관한 정보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요건과 기준, 어떤 것과 함께 많이 제시되냐면 바로 경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A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B 경우에는 저 기준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경우를 구별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문단을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가해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는 책임 원칙들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드디어 기획이 나왔네요. 이에 유의하여 글을 읽어봅시다. 비책임 원칙은 불법 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좀 놀랍네요.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엄격 책임 원칙은 비책임 원칙과 대비되는 원칙이라는 것이네요. 엄격 책임 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라네요.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비책임 원칙과 엄격 책임의 원칙에 공통점이 나왔네요. 비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아예 책임지지 않는 거고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모두 책임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얼만큼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와 달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두 원칙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한 원칙이 되겠죠.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과실이란이라고 얘기하면서 과실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과실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이 만과 같은 보조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을 살펴보자고 했으니 여기에서도 가해자에게만 주의 수준이 부여되는 것이겠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는 거고 엄격 책임 원칙은 모두 책임지는 거고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지는 건데 1번, 2번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고 3번만 고려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문단을 요약해보면 불법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 책임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책임 원칙에 대한 내용은 나왔지만 책임 원칙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문단에서는 책임 원칙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 비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하면서 경우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 원칙 하에서는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책임 원칙은 가해자에겐 책임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가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주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가며 행동한다면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 말해서 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반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나왔으니 뒤에서는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인 경우가 제시되겠죠.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하면 이라 이야기하며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해자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하면서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왔네요. 사실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괄호는 최적의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 문단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안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빼고 읽어보면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최적의 주의 수준까지 높아져서 여기까지 유도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엄격 책임 원칙은 효율적인 효율적인 책임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라고 하죠. 법원이 정해놓은 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적의 주의 수준과 같은 말이죠. 과실 원칙은 가해자가 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과실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실 원칙은 엄격 책임 원칙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되며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인 책임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드디어 A가 나왔습니다. 문제 풀이하기 전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오는 저 빨간색 글씨를 먼저 써주세요. 결국이라고 이야기하며 4문단을 최종 정리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엄격 책임 원칙과 과실 원칙은 모두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격 책임 원칙, 과실 원칙에서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유는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최적의 주의 수준까지 유도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문제 3번 선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최적의 주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었다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억제되긴 합니다.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무조건 동일하게 배분된다는 것은 좀 틀린 말이죠.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높으면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므로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무조건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면 가해자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네요.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도 틀렸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최대화된다면 불법행위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22번 두 번째 문제도 풀어봅시다. 디귿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선지는 1번, 2번, 4번이겠죠. 기획은 비책임 원칙, 니은은 과실 원칙이었습니다. 1번 비책임 원칙이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일까요? 아까 4문단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아까 4문단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 과실 원칙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책임 원칙들은 모두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 책임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바꿔야 알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비책임 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책임 원칙이 아닙니다. 과실 원칙이 과실 여부를 판단한 책임 원칙이겠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은 자리를 바꿔야 맞는 말이 됩니다. 이제 5문단을 보겠습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한 책임 원칙들이 있다. 꼭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문단과 4문단에서는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 원칙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는 책임 원칙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먼저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한다. 이야기합니다. 정의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항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받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가해자에게는 항변수단이 되는 것이죠. 과실 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가해자의 과실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한 경우를 살펴보자고 했었습니다.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이고 기여과실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이 둘이 결합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과실 원칙이 적용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이었죠. 우선 과실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를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건 피해자의 책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임 원칙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 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주의 수준이 최적의 주의 수준까지 유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귿, 기여과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디귿까지 모두 살펴봤으니 3번, 5번 선지를 풀 수 있습니다. 3번에서 기여과실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고 하는데 기여과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한 책임 원칙이므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나머지 선지 5번이 정답인데요. 과실 원칙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이었고 기여과실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한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기여과실은 과실 원칙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드디어 마지막 문단 6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도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겠죠. 이 뒤로부터는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경우를 구별하여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두 번째,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실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아까 기여과실에서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건 피해자의 책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과실은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모두 존재한다면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에요. 기여과실과 비교과실을 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뒤부터는 비교과실의 효율성이 나오는데요. 이 원칙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과실은 양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나의 과실이 상대편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어야 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는 기여과실 원칙 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의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별된다는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마지막 문장은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21번 문제에 5번 선지가 이 글에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다 읽었는데요. 비교과실의 한계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5, 6문단을 정리하기 이전에 6문단을 정리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두 번째 비교과실이 되겠습니다. 5, 6문단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여과실은 둘 중 한 명만 과실이 있다면 그건 과실이 있는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과실도 둘 중 한 명만 과실이 있다면 그건 과실이 있는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두 운전자의 과실의 크기를 측정해서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점이 기여과실과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 원칙이 됩니다. 1문단부터 6문단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세요. 4번 문제 잠시 멈춰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읽어봅시다. 영화 속 장면에서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에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한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갑은 피해자로 변압기가 폭발하여 큰 화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학생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갑은 피해자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군. 보고 있겠죠. 굳이 근거 문장을 찾아본다면 1문단 첫 번째 줄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것을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화상을 입었으므로 불법 행위 맞습니다. 2번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하겠군.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책임 원칙이죠. 을은 가해자이므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근거 문장은 3문단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3번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군. 기억을 되살려보면 엄격 책임 원칙과 비책임 원칙 모두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었죠. 3번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근거 문장 찾아보면 3문단 6번째 줄에 있네요. 4번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겠군. 엄격 책임 원칙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한 책임 원칙이었죠.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근거 문장은 3문단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5번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이건 딱 봐도 틀렸습니다. 엄격 책임 원칙은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5번 문제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보기 적용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축은 가해자의 주의 수준, 세로축은 피해자의 주의 수준이네요. 저 X는 저 핑크색 세로선 딱 이 지점이 X인 것이죠. X는 가해자의 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준은 가로축 주의 수준과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저 X는 법원에서 정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Y는 핑크색 가로선 딱 이 지점, 이게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Y는 법원에서 정한 피해자의 주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를 응용해보면 A의 경우 분홍색 Y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피해자는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 즉 주의 기준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이 되고요. 반면에 가해자는 분홍색 선 X선보다 전에 있으니까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겠죠. 보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선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번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고 피해자는 과실이 없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비교과실은 둘 중 한 명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사람 비교과실은 둘 중 한 명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사람 책임이었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2번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켰으니까 과실이 없겠죠. 과실 원칙은 가해자가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2번 맞는 선지가 되겠죠. 3번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 원칙에 기여 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면 그건 피해자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하네요. 가해자가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가해자의 과실이 되기 때문에 과실 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5번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니 비교 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을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해자는 주의 기준을 지켜 과실이 애초에 없습니다. 비교 과실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가 과실이 있던 없던 배상 책임 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을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서 결국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부족한 제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